네, 우리 전문대학원들이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협조도 하고 또 많은 토론도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었는데요. 이런 모임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같이 연구 모임 같은 것도 좀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특히 이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때를 놓치면 앞으로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다. 좀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991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갔더니 일본에 대한 찬양으로 그냥 일색이었습니다. 뭐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같은 데서 일본 경영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미국을 앞지르는 거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그때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작되고 있는지도 몰랐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다 보니까 발밑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못 봤다는 거고요. 우리도 지금 G7이다, G8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보이는 것만 보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고요. 우리 발밑에서 정말 단절적인 문제점들이 구조적인 문제점들 일어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1960년대 이후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 부인하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박정희 개발 체제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개도기 시절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런데 이런 성공의 결과 경제가 발전을 했다는 거죠. 경제가 발전하니 더 이상 모방형 성장의 한계가 왔고요. 그리고 특히 1990년대 이후에 ICT 혁명이 일어나고 BT 혁명이 일어나면서 슈페터적인 그 혁신들, 단절적 혁신들이 굉장히 중요해주는 산업들, 뉴 이코노미 인더스트리가 주력적 산업으로 적어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서 주력으로 바뀝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1960년대, 특히 70년대 중화업 공업 산업의 제조업 구조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최근에 뭐 IT라든지 또는 플랫폼 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제조업들이 한국 경제의 주축이다. 그런데 이 제조업이 경쟁력을 점점 잃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경쟁력이 주로 가격 경쟁력 위주였고 또 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그 신제품보다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경쟁력 위주였는데 이것들이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혁신형 경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마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했는데 실제로 혁신형 경제로 우리가 갔느냐?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혁신 경제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박정희 개발 체제에서 한 발짝도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런 제조업의 취약점,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 거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회 문제들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중심으로 또는 인적 자본 축적이라든지 R&D, 기존 R&D 투자를 통한 혁신 이런 것들 위주의 성장을 주로 설명했던 것이 이른바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AK 모형입니다. 경제학에서. 근데 서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1990년대 중반까지 유럽, 미국과의 격차를 줄였을 때 이 AK 성장 모형으로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저축률, 투자율 이런 것 때문에 성장 격차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다시 유럽과 미국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입되는 것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그전과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많은 유럽 출신의 경제학자들이 의함을 나타내면서 연구를 시작해서 나온 것이 이른바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입니다. 혁신에 의해서 단절적 혁신들에 의해서 신제품이 들어오면서 경제가 성장을 한다. 미국 경제를 보니. 자,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투자가 아니고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과 퇴출의 장벽이 없는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론적 함의였습니다. 그리고 실증적으로 주로 영국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 진입 퇴출 장벽
이 굉장히 혁신과 중요하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슈페터주의적인 성장 이론보다는 과거의 물적 자본 투자에 대한 또는 R&D 투자에 대해서 집착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X축은 1인당 소득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Y축은 저축률입니다. AK 모형에서 기본적으로 클로즈드 이코노미면 저축률이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미국의 1인당 소득 수준에서 저축률입니다. 이게 이제 서유럽 나라들 평균 저축률인데 여전히 미국보다 높습니다. 과거에도 높았고 지금도 높은데, 그런데 90년대 중반 이후로 생산성과 성장률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어떠냐? 1인당 소득이 낮지만 서유럽보다도 아직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은 어떠냐?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이 저축률이 낮아서 잃어버린 30년이 온 게 아닙니다. 더 높습니다. 자, 이것을 저축률이 아니고 투자율로 계산을 해서 다시 보면은요, 미국입니다. 서유럽이 이제 투자율은 점점 미국과 비슷해집니다. 그렇지만 격차가 벌어진 거죠. 한국은 투자율 훨씬 높습니다. 지금 동일한 서유럽하고 동일한 1인당 GDP 수준에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일본 훨씬 더 높았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일본이 투자를 안 해서 경제 성장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R&D 투자인데요. 서유럽이 미국보다 R&D 투자는 서유럽이 미국을 쫓아가는 그 단계 70년대, 80년대에도 낮았습니다. 90년대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한국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한국이 R&D 투자를 많이 해서 혁신 국가라고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웃풋이 아니고 인풋 가지고서 평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투자는 많이 하는데 아웃풋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일본 보시면 돈 없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미국과 서유럽보다 AK 모형에서 말하는 인풋은 다 높습니다. 그게 지금 과거에 1980년대까지 그 축적에 의한 성장 또는 물적 자본, 인적 자본, 투자에 의한 성장,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혁신형 경제로 이행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이건 이제 보여준 논문인데요. 근데 X축이 지금의 그 성장률 내지는 그 프론티어에서 떨어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Y축이 이제 다음에 프론티어에서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로우 모션처럼 이제 이 모형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R1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한 나라가 모방형 성장 전략을 택할 때고요. R0는 혁신형 성장 전략을 택할 때입니다. 성장 그 프론티어에서 떨어져 있는 A가 0에 가까울수록 떨어져 있는데 프론티어에서 떨어져 있을 때는 모방형 성장 전략을 택하는 게 빨리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지점에 이르면 여기서 A 그 다트라고 표현된 요 지점인데요. 이 지점이 되면은 혁신형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라앉다고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45도선과 만나게 되는데 이 점이 무슨 점이냐? 바로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는 정체돼 버린 점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 지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설명하는데 가장 이 모형이 적합하다. 일본 역시 혁신형 경제로 이행을 못 해갔고요. 그러면 혁신형 경제로 모방형 경제에서 혁신형 경제로 이행되고 못 되고 이 성장 전략이 전환되고 안 되고 도대체 무엇이 결정하느냐?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의 의사결정, 정책 결정을 실질적으로 하는 그룹, 우리가 그걸 엘리트라고 합니다. 정치 엘리트. 엘리트 이해와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이 상충되면 이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전환이 되지 않는 20년 동안 혁신형 경제 이야기했고 혁신 성장 말했지만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경우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아니고 경제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요. 2000년대 한국 경제가 지금 생각하는 모형보다는 잘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부상 때문에 디맨드 샥이 크게 왔습니다. 또 하나가 ICT 산업이 우리가 주력이었는데
ICT 레볼루션이 일어나면서 또 한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보면은 제조업의 위기 국면이 나타납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출 증가율인데요. 수출 증가율 보시면은 1990년대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OECD 평균의 한 2배가 됐습니다. 2000년대 첫 10년은 한국의 OECD 평균 3배 가까이 됐습니다. 다 떨어지는 추세지만 한국은 훨씬 견고하게 유지를 했고요. 그런데 2011년 보면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수출 경쟁력들이 떨어지고 있다. 물론 일부 산업들 잘하고 있는 게 있죠.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오면서 D램 같은 경우도 커머더티입니다. 가격 경쟁력 위주의 러닝 바이 도잉에 의해서 가격 경쟁을 가지는 커머더티인데 아주 새로운 혁신이 이제 벽에 부딪힌 게 슈퍼 사이클이 됩니다. 이 슈퍼 사이클에서 시간 문제죠. 따라오는 거는. 그래서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제에 해당합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 포스코가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일반 철강을 싸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특수제를 못 만들어요. 대부분 특수제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중화공업 중심의 대기업 구조에서 범용제, 가격 경쟁력 위주의 또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으로 잘해왔던 것들, 그게 지금 한계에 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부상이죠. 중국이 계속 따라오면서 우리가 이른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중국이 따라오면서 로엔드 마켓은 잠식당하고 있고요. 하이엔드 마켓에서 혁신 경쟁에서 여전히 뒤처지는, 혁신 경쟁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3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더 상황을 우리가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환경 문제입니다. 2050년까지 넷지로를 하겠다, 탄소 중립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탄소 중립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얼리티 체크를 해보니 우리는 탄소 중립 2050년까지 어떻게 해도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같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서는 사실 탄소 중립 2050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4만을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그 탄소 배출량의 한 35% 정도가 산업 부분에서 나오고 한 35% 정도가 발전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발전 부분의 전기 소비량의 50% 이상이 산업에서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산업 부분에서 사실상 나오는 탄소 배출량의 50%가 넘습니다, 우리 전체에. 근데 이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 탄소 배출량을 저렇게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무슨 가정이냐면 엄청난 기술 혁신이 있어서 탄소 생산량을 줄인다는 거예요. 소설입니다, 저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저 소설에서도 탄소 중립을 발전 부분에서도 석탄 같은 거, 또 LNG 같은 화력도 다 없앤다는 게 사만입니다. 저 사만에서도 5분 남았습니다. 사만에서도 이른바 CCUS라는 탄소 포집하고 재사용하는 기술을 엄청나게 활용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상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공짜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말밖에 안 되고, 다시 말하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렇다면은 탄소세를 우리가 부담한다든지, 또는 저렇게 되면은 탄소 거래소에서 사와야 돼요. 오늘 기사를 봤더니 탄소 거래 비용이 한 2배로 갑자기 뛰었다는 말을 합니다. 한국 제조업이 저런 지금 같은 중화공업 중심의 굉장히 비환경적이고 비효율적인 생산 구조로서 탄소 중립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느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디지털,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되는데요. 탄소 중립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에서 중요한 게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인데, 전기 자동차로 가게 되면은 많은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부품에서 그 가장 중요한 엔진이 없어지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향후 5년 동안에 일자리가 한 3분의 1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차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에 딸려 있는 부품, 창원과 울산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40% 정도가 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수리하는, 전기차는 고장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수리 업체도 거의 망하게 됩니다. 판매 인터넷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업자들도 망할 수 있어요. 주유소 망합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전기차 확산을 했더니 2020년에 주유소 200곳쯤 되는 게 한 10년 있으면 13곳으로 줄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 502곳에서 21곳으로 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실업들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고 이직을 하고 전직을 해야 되는, 교육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닥치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 경제가 절벽으로 저는 향하고 있다. 제조 위기에 더해서 이런 문제. 거기에다가 세 번째 이제 디지털 포스트 코로나에서 중요한 게 플랫폼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 플랫폼 산업이 나오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죠.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 문제들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산업에서 독점 문제도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나쁜 일자들이 생기고 자영업자들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양극화 문제 훨씬 심각해집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재정 소요가 앞으로 엄청나게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재정 소요를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아까 전에 안 교수님도 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증세를 해야 되죠. 증세 지금 쓸 데는 많은데 증세도 안 하고 재정 건전성 때문에 결국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굳이 증세 안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구조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지 않고서 뒷감당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한국의 제조업의 여러 가지 위기 사항들이 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재벌 중심의 그 경제 구조, 산업 구조라는 거죠. 지금 사연대차를 한번 보시면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혁신이 없느냐, 혁신 경제에 혁신 없느냐, 한국 혁신 일어나는데 많습니다. 근데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뭐냐? 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입니다. 엔드죠. 일반인들이 소비자인 산업에서 혁신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B2B에 해당하는 중간재 산업에서는 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중간재 산업이 벤처 매출에서도 보면 중간재가 75.4%입니다. 그런데 B2C에 해당하는 건 4.3%밖에 안 되는데 저기서 유니콘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 유니콘이 저기서 나와요. B2B에서는 안 나옵니다. 왜? 그러면 금융이 달라서 그러냐? 아니죠. B2B, B2C 차이점이 뭐냐? 아까 슈페테리안 그로스 티어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와 요인의 문제예요. B2B에서는 중간재 산업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직 계열화라든지 전속 계약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도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기업들도 도전이 없으니까 혁신 요인이 떨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안에 있는 기업들은 혁신할 요인이 또 없어지는 것이 기술 탈취가 만연합니다. 기술 탈취가 만연하고 단가 우려치가 만연하니 혁신을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 탈취 단가 우려치기는 결국 최종재 생산자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그것도 중국이나 따라오는 개도국들에 의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다는 거죠. 이 구조들을 바꿔줘야 되고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경제구조 개혁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이런 경제구조 개혁을 하자는 것이 우리가 흔히 지금 제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퍼센테이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노동개혁 이야기를 많이 해요. 노동시장 유연성이 우리나라만큼은 안 나라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단지 회사가 망할 때, 청산할 때 노조가 강력 반발합니다. 그건 왜냐?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회보장제도가 돼야지 구조조정도 할 수 있지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않아서 못한다는 건 저는 프로파간다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유연하지 않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가 유연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삼성 지금 출자 구조인데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옛날보다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자, 현대차는 더 엉망입니다. 이런 데서 어떤 특정한 산업이나 분야를 퇴출이 일어나고 새로운 진입이 일어나는 게 가능할 거냐는 겁니다. 이 구조를 두고서 그런 구조가 총수 일가가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해상충, 제가 우리 사회의 지금 최고의 엘리트는 재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엘리트 재벌의 이해가
진입과 퇴출이 잘 일어나고 구조조정이 잘 돼서 산업이 역동적이고 플렉서블하게 바뀌는 거하고 상충이 있는 겁니다. 더구나 세습하려고 하면 더더구나 안 됩니다. 그래서 재벌 개혁을 하자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도 사실상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수익률을 보면은 원청이 100이면 1차 밴드는 60에서 65입니다. 2차 밴드는 30에서 35입니다. 이게 대기업 정규직, 중견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다가 대기업 가도 조기 퇴직 당하죠. 왜? 50대 부장이 가서 단가 후려치나 30대 대리가 가서 단가 후려치나 똑같아요. 그런데 50대 부장을 회사에서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인적 자본이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니 인적 자본이 중요하지 않고 단가 후려치기 가격 경쟁력 위주에서 더 비용을 절감하려면은 50대쯤 되면 회사에서 내보냅니다. 자, 회사에서 나오면 퇴직금 들고 나와서 뭐 합니까? 치킨집 열어요. 1년쯤 쉬다가 치킨 열죠? 그러면 3년에서 5년 거의 망합니다. 노인빈곤에 들어가요. 노인빈곤에 들어가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노인 일자리 작업을 해서 일자리가 복지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줍니다. 지금 노령화도 자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노인빈곤 정책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젊은이들이 다 공무원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안 되면 공기업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대기업 가고 중소기업 절대로 안 가려고 하죠. 자, 그리고는 다시 대기업 가면은 50대에서 근속이 지금 한 15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여우 준비 전혀 못하고 나옵니다. 이걸 보니 결혼을 어떻게 해요? 결혼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부잣집 아들내미나 딸내미 아니면 일을 해야 돼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결혼하면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왜 결혼하냐고 생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낮다, 뭐 어쩐다 이야기하는 거, 돈 얼마 준다, 통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이걸로 다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이 구조를 바꾸면서 노동개혁도 해야 되고 재정개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개혁을 같이 해서 박정희 개발체제라는 큰 그림을 지금 바꿔야만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리고 포용적인 사회와 국가가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핸드아웃 해드린 쓰여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정책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정치적으로 가능하냐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정책 기술적으로 가능해도 가능하지 않다. 정치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만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